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이고요. 1% 엄마 코칭 준비되어 있고 뭐니 돈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학을 앞두고 이불 밖으로 나오기 힘든 손주들을 위한 좋은 습관 만들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품 또 상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게요. 자,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은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권인데요. 옷차림 단단히 해주시고요. 핫팩 챙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지금 마지연 기상캐스터도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서울 등 중부에 눈이 올 텐데요. 퇴근하실 때 눈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파특보 현황 먼저 알아봅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적설량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중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겠고요. 내일까지 서쪽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는 영하 10도 안팎, 남부는 영하 5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8.2도, 대전 영하 6.2도, 대구는 영하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반짝 영상권을 회복할 텐데요. 서울은 2도, 전주 3도, 강릉은 5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동해안에는 대기 건조로 인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주차장 화재입니다. 지난 17일 밤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투숙객과 호텔 직원 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불길은 건물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이 소방당국은 호텔 1층 천장에서 불꽃이 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발생 17분 만에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인접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길 잡기에 나섰는데요. 소방관 등 404명과 장비 129대를 투입해서 불을 완전히 끄고 오전 1시 31분쯤 경보령을 해제했습니다. 그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요. 불이 난 호텔 건물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긴박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서 골절상을 입은 20대 남성과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30대 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요. 이 가운데 39명은 단순 연기흡입 환자로 밝혀져서 진료 후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고 아직까진 밝혀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건물은 바닥 면적이 작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계식 주차 타워가 18층까지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돼 있고 거대한 굴뚝처럼 돼버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독특한 구조에다가 스프링클러까지 없어서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방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오늘 오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서, 부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지하철 출근 대란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극심해서 지옥철이라고 악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 운행이 50여 분간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돼서 지각하거나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대기하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뭐 김포 골드라인은 평소에도 뭐 출퇴근 시간이면 정말 극심한 혼잡도를 겪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운행이 중단됐다는 건가요? 네, 이게 여러 번 있긴 했는데 이번에 운행 중단은 어제 오전 6시 23분께 사우역에서 걸포 북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한 대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고장난 전동차를 차량 기지로 입고하는 과정에서 양촌에서 장기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오전 7시 24분부터 50분간 멈추게 된 겁니다. 한창 출근 시간이기도 하죠. 게다가 김포 골드라인은 승객은 많은데 공간이 협소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열차에 제때 탑승하지 못한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고촌역 승강장에서는 50대 여성과 20대 여성 승객이 각각 어지러움과 불안 증세로 호소했고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지각을 피하려는 이용객들은 주변 버스 승강장으로 또 몰려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안전요원의 통제라든가 대체 교통수단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거기 계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열차에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곳곳에는 고성이 오갔고 압사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시민은 승강장에 탑승 대기자들이 몰리면서 열차를 3대 정도 보내고 난 뒤에야 겨우 승차를 할 수 있었다면서 열차에 타려는 사람들과 열차 안에서 강한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김포 골드라인의 고장 사례,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김포 골드라인은 특히나 뭐 악명도 높고 거기 그 때문에 토로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난달 28일과 이번 달 6일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크고 작은 열차 고장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요. 운영사 측 설명을 좀 들어보면 열차 제동이나 출입문 개폐 등에 필요한 주공기의 압력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부분 운영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강추위라든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런 징조가 보일 때 허술이하면 이제 큰 사고 나거든요. 네. 네.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수능 손해배상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시 1교시 시험 종료 중이 약 1분 일찍 울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당시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서 종을 울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학생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39명이 타종 사고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어떤 사과도 없었고 재발 방지 조치 발표가 없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9일인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육부 등을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만 400여 명인데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또 사람을 모으고 있거든요. 집단 소송 제기할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더 추가로 참여할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시험과 관련된 소송 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수능이라는 것에 인생의 사활을 걸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수능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습니다. 올해 이 경동고 종이 일찍 울렸다 이런 사건과 비슷한 사례는 2021학년도 수능 당시에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사고입니다. 당시 타종 교사가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서 시간을 설정하다가 이 시험 종료 3분 전에 종이 울려버린 건데요.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3분이 얼마나 또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이에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8명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서울시 타종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국가가 수험생을 상대로 1인당 7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가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 뭐 국가 책임을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사실 수험생들은 그 시간을 또 되돌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 위자료 외에 대입 전형 등에서 구제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어떤 판결이 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 또 지금 먹고 싶은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지금 관리해야 한다. 아유, 그럼요. 도움드리겠습니다. 닥터 하우스입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민규입니다. 이정수님,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지난 2018년 기준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이 암의 환자는 한 해 동안 29,279명이 새로 생겼고요. 암 중 국내 발병률 1위이며 미국의 약 10배 수준으로 세계 1위에도 해당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암은 무엇일까요? 폐암, 간암, 갑상샘암? 땡! 정답은 위암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위암을 부르는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라면 그 노래가 떠오르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시다. 헬리코박터균의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인간의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형 모양의 세균입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소화성 궤양, 그리고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인자로 밝혀졌죠. 이 외에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든지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혈,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위라는 곳이 위산이 있는데 다 녹지 않습니까? 기생이 돼요? 오, 역시 닥터하우스의 MC답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세균은 위산의 강한 산성 때문에 생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요소 분해 요소라는 게 있어서 요소를 분해하여 암모니아로 만들어 자신의 주위를 중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죠. 아니 근데 세균이라는 게 몸속에서 이제 작용하는 거라서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되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기능성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속쓰림이나 뭐 이런 거는 흔한 증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병이 점점 진행될 때까지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 십이지장 궤양, 위암 및 말트 림프종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위 점막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손상을 입으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위암으로 악화하죠. 이게 실제 만나본 환자분의 케이스도 궁금해요. 30대 남자 환자분이었는데요. 평소 간헐적인 속쓰림이 있어 검사를 했더니 위 두 부위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헬리코박터균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었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감염된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 몸에 침입하는지 사실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항문에서 입으로 등과 같이 위생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 수준과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많은 편이에요? 헬리코박터 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0%가량, 즉 세계인의 절반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도 절반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절반이면 뭐 10명 중에 5명이라는 건데 게다가 또 대부분 무증상인 거고요. 이거 진단할 수 있나요? 증상이 없으면 검사 받으러 가지도 않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진의 방법 중 하나가 실제로 위내시경 검사이기 때문이죠. 위내시경을 할 때 조직을 채취해 검사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헬리코박터균이 요소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검사용 요소를 섭취한 뒤 내쉬는 숨에 이 요소가 분해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진단하고 치료 효과는 요소 호기 검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제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1차 제균 치료의 경우 표준 3제요법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와 2종류의 항생제를 아침, 저녁, 하루 2회, 2주간 복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순차 치료나 동시 치료로 위산 분비 억제제와 3가지 항생제를 10일간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한 번의 치료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 치료 시 통상적으로 약 70% 정도만 재균이 되기 때문에 만약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시 약을 바꾸어서 비스무스 포함 4제요법으로 2주간 복용하게 되고 2차까지 치료한 경우 약 90% 이상 재균에 성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다 드시고 4주 이후엔 헬리코박터균이 몸속에서 온전히 사라졌는지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헬리코박터 재균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재감염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생 환경에 따라 다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 씻기를 잘하고 개인 접시를 사용해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한 위장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염 등의 위장 질환은 스트레스 때문에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꼭 재균 치료를 받으셔야 위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정말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헬리코박터균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박민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권정희입니다. 이정수님, 네. 만약에 혼자만 아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자서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속을 끙끙 앓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남모르는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정수님처럼 남자들은 모르는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남 모르는 통증, 생리통입니다. 이거 시적이네요. 그렇죠. 남자는 그거 잘 모르죠. 생리통이란 생리하는 기간 동안 수반되는 통증을 말합니다. 그 정도는 개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약간의 복부 불편감을 느끼는 여성도 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해 응급실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드물게 실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실신까지요? 그럼요. 실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에서 39세 여성 1000명 중 무려 91.2%가 최근 1년간 생리통을 경험했다고 밝혔고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2.6%는 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죠. 그만큼 생리통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리통은 주로 이제 배에 나타나는 건가요? 보통 경련성인 생리통은 하복부에 국한되어 나타나고요. 대개 골반에 병변이 없는 원발성인 경우와 기질적인 병이 있는 속발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원발성, 속발성 생리통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원발성 생리통이란 특별한 여성 생식기관의 질환 없이 스트레스나 가족력 등에 의해 시작 몇 시간 전 또는 월경 시작 직후에 48에서 72시간 정도 통증이 지속되고요. 자궁의 혈관 내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자궁 평활근도 수축되어 복통이 나타납니다. 반면 속발성 생리통이란 초경 후 수년 뒤에 생기는데요. 골반 내 여성 생식기관, 즉 자궁이나 난소 등의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복통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생깁니까? 속발성 생리통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주로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성근증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밖 복강으로 자궁 내막 조직이 이동하는 질환인데요. 자궁 내에 있어야 하는 조직이 난소나 나팔관, 장내, 골반벽 등으로 움직여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리할 때도 심한 통증을 불러일으키죠. 자궁선근증은 뭐예요? 자궁선근증은 자궁 내막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의 근육층으로 들어가서 자궁을 부풀게 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자궁선근증이 있으면 자궁벽이 부풀고 딱딱해지니까 자연스러운 이완과 수축에 큰 지장을 줍니다. 자궁이 마치 쥐가 난 것처럼 심한 생리통을 겪거나 생리량이 과해지죠. 이거 진짜 아프겠네요. 이 다리에 쥐만 나도 너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궁선근증 부위가 점점 퍼져나가면 자궁벽도 계속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자궁 적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에 의한 경우면은 생리통의 양상도 다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동반되는 증상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궁내막증의 경우 통증이 생리 전에 시작되어 생리 내내 지속됩니다. 특히 골반 안쪽의 통증이 특징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자궁선근증의 경우에는 마치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압박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생리량이 많아지며 출혈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질병이 없더라도 생리라면 생리통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거 아닙니까? 땡.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맞지만 특히 생리하는 여성이 누구나 이런 통증을 겪는 것은 아니죠. 살면서 생리통을 겪지 않는 여성도 꽤 있을 뿐더러 심할 경우 자궁 이상의 신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리통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질환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리통에도 예방법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들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리통은 무조건 참고 지내야 하는 통증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원인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면 생리통 역시 호전될 수 있으므로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리통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권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전해드립니다.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지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방학 이제 코앞이죠?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다 겨울방학일 거예요. 네네. 저희 애도 이번 금요일이 방학인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이제 12월 말까지는 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2달 이제 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두 달 중학교 쉬고 마지막 고등학생. 방학.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네. 또. 아우, 저 긴장돼요.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그 겨울방학을 앞두고 많은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떨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아이들이 방학하면 뭐 일단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게 기상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아이들이 방학하면 부모님은 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깨우는 거 너무 힘들죠. 힘들죠. 예, 방학이니까 조금 뭐 더 자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요즘 너무 춥기 때문에 이불 박차고 나오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겠는데 깨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할머니 사연이 도착을 해서 네.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예. 초등학교 6학년 손자를 봐주고 있습니다. 날씨 추워지니 더 못 일어나는 우리 손자. 방학 되면 더 할 텐데 아침마다 깨우는 게 너무 고됩니다. 억지로 깨워서 등교 준비를 시키려면 꾸물꾸물. 아침부터 폰 들고 게임 삼매경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해봐도 그때뿐.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계획표라도 같이 짜고 싶은데 의지가 없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는 참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이불 밖은 위험하거든요. 이불 안에 폭 들어가 있어야 가장 좀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데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엄마 맞아요. 5분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일이 아닌 게 정말 아침에 깨우는 게 너무 힘들고 제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막 웃으면서 시작해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해보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이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아침 메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학교 가기 전에 그거 먹고 가려면 지금 일어나야 돼. 이러면 네, 정말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아니 근데 희한하게 이게 늦잠 자고 아니 얘가 안 일어나면 학교에 지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애가 다른 건 부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얘 막 깨우려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데 그냥 애 달아서 그냥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도 지각하면 이렇게 되면 지각할 텐데 지각하면 벌점이나 뭐 이렇게 불이익이 있지 않아요? 아주 지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질병 지각, 하나는 미인정 지각.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각을 3번 하면 결석 1번으로. 네. 3번에 1번이구나. 네, 상급 학교 갈 때 감점 요인이 됩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죠. 네. 네, 그래서 핸드폰에서 뭐 1차 알람, 2차 알람. 그리고 예전에는 왜 우리 시계를 이렇게 놓고 했었잖아요. 일어나서 누르고 또 자고, 누르고 또 자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 키울 때 사실은 안쓰럽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네, 그런데요. 할머니가 키우는 우리 손자들은요, 대부분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가서, 아이고, 할머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아이들이 효심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힘들어. 이것도 노하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잔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어 하든지 아니면 먹을 걸 가지고 밥으로. 이렇게 하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잔소리 하지 말고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자, 근데 뭐 지금이야 등교 전쟁. 지금 나왔다. 나왔네요. 네. 잔소리 하지 말고 네모하세요. 그 네모 안에가 뭘까? 예. 궁금하시죠? 네. 예. 메모하세요. 뭔지 궁금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이미 생활 패턴을 다 잡아놨는데 이게 방학이 되면 이게 흐트러질까 봐 그렇죠.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사례에 있는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빠르면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사춘기가 오고요. 네. 사춘기 때 가장 큰 특징은 잠이 많아지죠. 맞아요. 이건 우리 아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할머니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때는 그놈의 호르몬 때문에 예, 아이들이 무너진다. 네. 그래서 많이 잘 때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키 크는구나. 그래, 그때 키 키 크는구나.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막 깨우느냐고 너무 실랑이를 하면 아이도 기분이 나빠지고 또 아이 학교 가면 할머니가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냅둘 걸 이런 마음. 그러다가 또 며느리가 왜 지각을 했냐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며느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잔소리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알 것 같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해탈하세요. 포기 그냥 단념.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저는 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그 강경준 씨랑 그다음에 장신영 씨 네. 아드님이 그 할머니랑 살게 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정말 저희 엄마가 키우는 거랑 너무 이게 다르죠. 수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예쁘니까 손자가 이렇게 깨우실 때 아유 우리 왕자님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깨우시면서 옆에서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을 여는 기도를. 네. 그걸 보고 뭔가 제가 좀 이렇게 반성도 되는데 네. 역시 배워야 되겠구나. 연륜이 계신 그 어머님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해라. 아침에 아침부터 잔소리 말고 기도를 해라. 네. 기도해라.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깨울 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냥 이렇게 그때 호르몬 때문이다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시죠. 맞아요. 일어날 때까지. 키 맞아요. 그래서 크라고. 이렇게, 진짜 키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힘든 시기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엄마들은 당장 이 아이를 공부시키게 된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만 할머니는 이미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준비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잔소리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 질문? 질문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말을 시키는 건데 다그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 이래도 애들은 응. 5분만 하잖아요. 네. 예, 그럴 때 할머니가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이거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럼 얘가 효심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은데 아이씨 할머니 막 이러면서 내가 할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심리적인 거를 다 건드리면 아이들이 워낙 착하잖아요.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네. 반응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사실 누가 질문하면 이게 본능적으로 답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 잠을 깨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이 구수해요. 네. 표현 자체가. 그리고 노인을 공경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넘어지면 큰일 난다. 할머니 위에 있는 거 못 꺼낸다 하면 그냥 자기들이 에이 내가 한번 하지 이러고 탁 일어나요. 그랬을 때도 우리 할머니들이 엉덩이 막 두들기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밖에 없다고. 보통 애기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야 내가 이 집안에서 한 역할이 있구나라고 굉장히 좋아하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문하고 마무리로 이제 칭찬까지 하면 정말 해피엔딩이네요. 아침을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아이가 뭔가 일어나서 이걸 해야지라는 게 확실하게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또 한두 번이지 참 힘들 거거든요. 맞아요. 뭔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침 늦잠 자는 거 참 바꾸기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봐야죠. 근데 저도 사실 참 바꾸고 싶은 습관이 많거든요. 뭐 말하면 뭐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알람 한 번에 일어나고 싶고 아까 뭐 한 2차, 3차 알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15차 알람까지 휴대전화에 있어요. 아직도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시기인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바꾸고 싶은데 혹시 뭐 이재호 아나운서나 뭐 저는 자꾸 주섬주섬 뭘 먹어요. 그러니까 군것질이나 야식 같은 걸 해요. 야식도 먹고. 이걸 끊어야 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집안일이 자꾸 밀려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하면 좀 안 쌓이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니까 대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하기 싫고. 네. 맞아요. 이게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게 반복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고 양치하고 화장실 가고 커피를 마시고 거울을 보고 밥을 먹고 뭐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40%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자동인 거죠. 이 흐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촥 켜고 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꼬물꼬물하죠. 제 얘기인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참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다 다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춥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첫 번째 하는 행동을 창을 연다. 너무 추운데? 너무 춥죠. 너무 춥지만 여는 순간에 그 신선한 공기가 확 들어옵니다. 그럼 정신이 번뜩 뜨이거든요. 왜 사람은 철저하게 습관의 동물이잖아요. 몸에 배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부자리 안에서 나는 5분 뭉갤 거야 하면 6분 뭉개고 10분 뭉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지금 엄청 춥습니다. 혹한의 추위에 창문 한번 열어본다면 아마 화를 내면서도 기분 좋아질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얘는 너무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먹어요.
그럼 밤에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이 더부룩하죠.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럼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먹고 살쪄서 나는 좀 이따가 자야 돼. 그럼 뭐 하죠? 게임하죠. 그럼 또 정신이 없어지죠. 그럼 결국 잠을 다 못 자요, 아이가. 그럼 다음 날에 또 비몽사몽에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공부도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럼 또 점수 떨어져. 그러면 또 야단 맞아. 그럼 또 화가 나. 또 먹어. 이게 악순환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게 나한테 몸에 안 좋아.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네.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팩트로 이야기해라. 예를 들어서 살이 찐 것 같아요. 바로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재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너무 또 이 염분을 많이 먹으면 붓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주로 바삭바삭한 과자가 단짠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막 돌고 어디부터 지금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럴 때 좀 어디부터 이렇게 딱 잘라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기 나쁜 습관은 사실 본인들이 알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 아는데 이거를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요. 네. 밥을 딱 저녁을 먹는 순간에 바로 양치를 해요. 와, 이게 좋은 습관이네. 그러면 6시에 식사를 하면 6시 반에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8시부터 뭐가 먹고 싶어요. 자꾸 냉장고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또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 먹자 이러고 뭐 과일도 깎아주고 뭐 구워주잖아요. 그러면 또 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 먹을래? 단호해요. 양치했어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네. 섭섭해요. 않은데. 그런데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사하고 바로 양치하자. 두 번째,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만 먹는다. 네. 예, 그거만 지켜도 여러분들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식사 후에 양치를 하면 안 먹을까 봐 네. 양치를 해요. 네. 또 하면 되지 뭐. 이게 의지예요, 의지. 근데 일단은 네.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하는 습관만을 가져도 네. 요거만 해도 네. 뒤에 조금 자제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식사한 다음에 저는 요즘에 자꾸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데 네. 그러다 이렇게 깜빡 졸다 보면 뭐 아무도 없어. 새벽 1시 막 혼자 자고 있는 거야 이러고서. 아이고.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되죠. 사실 누구나 하나쯤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나쁜 습관 하나를 근무적으로 좀 바꿔보자 네. 미션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이 할머님도 손자와 함께 하나씩 적고 또 고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고치고 싶은 습관.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네. 저 벌써 썼습니다. 한번 네.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은 3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세 가지. 3가지 한번 가지. 써보시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뭐뭐를 하지 말자보다 뭐뭐를 하자. 즉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이 이 뇌에 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긍정을 쓰는 거예요? 네. 긍정까지 써야 되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이 부정문을 인식을 못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리드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문장을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야식을 먹지 말자.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식을 먹지 말자. 이걸 긍정으로 어떻게 쓰냐? 공복을 유지하자. 공복을 유지하자. 네. 아니 뭐 물을 먹자. 물만 먹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문제가 정말 심각한 있죠? 게 네. 저는 정말 이게 요즘 너무 큰 고민이에요. 어디 정말. 봐요, 그럼 봐. 저는 뭐야? 너무 늦게까지 휴대폰 새벽까지. 2015년 드라마부터 역주행하고 있어요. 그거 눈 안 아파요? 눈 괜찮아요? 그게 정말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니까 근데 지금 부정문으로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아예 그냥 잘 때 거실에다가 휴대폰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차단.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어느 날은 막 동이 트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부정문일 망가지고. 때는 예. 새벽까지 핸드폰을 보지 말자. 네, 긍정문일 때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충전하자. 이거로 충분히 좋은데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저는 거실에 멀티탭에 아빠
엄마, 큰아이, 작은아이 이름을 쓰고 자기 전에 반드시 거기 충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좋네요. 네. 저도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설거지를 쌓아두지 말자. 설거지를 쌓아두지 네, 말자. 저희 남편이 참 싫어합니다. 네. 저희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좋은 습관으로는 밥을 먹자마자 그릇은 식기세척기로 바로 넣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요? 근데 식기세척기가 이제 용량이 크면 엄마들이 왜 바로 못하냐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네. 다 이유가 거기를 있어.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마음을 버리자. 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쌓아두고 식기세척기를 한 번에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쌓아두거든요. 아, 이거 바꿔야겠네요. 저는 딱 오. 그거네요. 야식 금지, 네. 물만 먹자. 네. 그러면 사실은 저녁을 조금 단백질 위주로 좀 든든하게 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야식 이렇게 금지, 물만 긍정적으로 먹자. 좀 쓰자. 예, 그렇죠. 뭐 하지 긍정적으로. 말자보다는 뭐 네. 어떻게 를 다 하자. 쓰셨는데요. 네. 이제는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실행이잖아요. 네.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은 계획을 쓰고 실행을 했을 때 반드시 부모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이 2달이면 60일이에요. 네. 그날 실행해서 동그라미, 실행하지 못했어 X 하고요. 60일 중에서 50일 갖다가 동그라미가 나오면 아이랑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50일 되었을 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뭐를 받고 싶니? 이랬을 때 뭐 핸드폰 이건 아니고요. 네. 적정히 할 수 있는 걸 서로 약속하고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 효과가 좋을 겁니다. 네. 부부간에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뭐 잘 받고 지키면 싶으세요? 뭐 가방 하나 사주기 뭐 이런. 땡.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사연 속의 손자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이가 만일에 그래 나는 이번에 상을 받을 거야. 50일을 채울 거야 했을 때 사실 아이들이 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갑니다. 자존감 많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또 내가 했더니 상을 받았다.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아니 이렇게 하루가 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늦음하게 12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8시에 일어났어요. 4시간이나 이익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방학하게 되면 꼭 계획적인 생활을 하자, 나태해지지 말자 하는 뜻으로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생활 계획표 이거 색칠하고 그랬어요. 10시부터 뭐 7시까지 잠 뭐 꿈나라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저거. 네. 요즘에도 저렇게 하나요? 밥 뚜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요. 예전에 이 그리고- 컴퍼스로 이렇게 네. 해서 저 참 열심히 그렸는데. 색칠하고 그림 그리면 근데 재밌는 건 생활 계획표 짜다 방학이 다 가더라고요. 너무 거창해서. 재밌죠. 네. 근데 저거는 사실은 네. 요즘 말로 보면 인테리어죠. 맞아요. 네. 그냥 뭐 이미지 정도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일주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요일별로 하는 게 좋고요. 또 학년이 어린 아이들은 작은 수첩을 하나, 1,000원짜리 작은 수첩 하나 사서 그날 데일리 무엇을 할 건가 요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저는 꿀팁 하나 드린다면요. 이제 겨울방학 때면 여러분들이 아이랑 같이 교재 한 권을 삽니다. 책, 이 수학책을 풀자 했을 때 그냥 주지 마시고요. 아이 앞에 앉혀놓고 이게 전체가 100페이지네. 그러면 우리가 60일 동안 할 거야. 하루에 몇 페이지 할까라고 아이랑 의논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1월 1일 하나 둘 셋 넷. 1월 2일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그날 엄마가 스티커 붙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끝까지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까 전에 이런 생활계획표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스케줄러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데일리로 이게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데일리로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공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다 이렇게 체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도 이렇게 쓰고, 구체적으로 쓰게 하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런데 예. 보통 아이들이 사실은 7일 동안 다 못 지켜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마무리는 일요일 밤. 마무리는. 그러면 이 아이가 목요일 날 못한 거 일요일 밤에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일요일 날 TV 못 봅니다. 유튜브 못 봅니다. 그래야지 되지. 이게 4주, 5주로 되면요. 그냥 배째라.
나는 못해 이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주간 계획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해할 그 방학 동안의 공부 계획 이건 어떻게 짭니까? 그러니까 학기 중은 기본적으로 학교 시간표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방학에는 아무래도 학원 시간표죠. 근데 우리 할머니를 포함한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학원이라는 게 그냥 가서 수업만 들으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하는 건 인풋이고요. 기본적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하는 시간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시간도 시간표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공부만 빽빽히 넣으면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TV 프로도 봐도 되고 뭐 유튜브를 해도 되고 이렇게 노는 시간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추워도 운동하는 시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라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방법을 바꾼 게 하루에 해야 될 양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는 꼭 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할머니도 손주하고 잘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럼요. 할머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습관하면 사실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저는 공부도 못하는 과목을 평균으로 올리지 말고 잘하는 과목을 100점을 맞게 해보죠. 그러면 100점 맞는 순간에 자신감도 갖고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기술도 익히거든요.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을 고쳐 이러지 말고 좋은 습관을 그 아이의 장점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방학을 잘 보내는 포인트는 좋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샤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네, 이제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영상을 통해 보셨죠? LG 트윈스가 무려 2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과 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제 주변에 눈물 흘리시는 분도 봤어요. 그 정도로 정말 큰 감동이고 그날 하루를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오히려 이제 우승하는 그 순간보다 그 말씀하신 대로 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그게 더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LG가 예전 이름이 럭키금성이었잖아요. LG로 사명을 바꾼 다음에 첫 우승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의미들도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승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게 바로 그 시계입니다. LG 3대 회장이 1998년에 구매해서 25년 동안 금고에만 보관됐던 시계라고 그러는데 팀이 우승했을 때 MVP에게 줘라 이렇게 마치 전설처럼 내려온 시계인데 결국 오지환 선수가 구단에 기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거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에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대신 또 다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시계는 기증을 하고 그 시계가 아닌 다른 좋은 시계를 받고 싶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다른 시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받았어요. 다른 시계를 줬습니다. 가격이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뭐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짜리를 받았습니다라고 공개한 건 아닌데 왜 받은 시계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막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측 결과 이게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다.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 시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 아내분이 나오셨는데 아내분은 엄청 아쉬워하시는 게 이게 시계가 1998년에는 당시 금액으로 8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은 1억 6천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또 히스토리가 있는 시계다 보니까 사실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엄청 아쉽겠죠. 근데 이게
그래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왜 저 회사에서 네. 상금을 받아도 연말에 시상식 네네네. 때 뭘 떼고 줘요. 맞아. 네? 네. 근데 시계를 받으면 시계를 뭐 요만큼을 떼고 줘? 안 되잖아. 재밌겠네요. 떼고 주면. 이걸 떼고 줘?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근데 이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선물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구입한 게 아닌데 그냥 줘서 받은 건데? 우리가 친구 간에 이제 소소하게 선물 주는 건 사실 뭐 세금 내는 경우는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오지환 선수가 받은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운동선수로서 대회 출전에 의한 뭐 상금이냐 부상이냐 이걸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혹은 단순히 뭐 기념의 의미로 증여를 받은 것이냐 진짜 선물을 받은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될지 아니면은 증여세를 부과할지 이것 자체도 좀 달라집니다. 참 또 잔인한데. 근데 선대 회장이 우승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MVP. 이걸 줘라. 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선물로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이게 사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이걸 증여로 볼 수도 있다라고 증여. 하는 그런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제가 금두꺼비를 하나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날 이 금두꺼비를 나중에 후대에 미간에 점이 생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물려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제가 사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이건 이제 유언에 의한 증여, 그러니까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건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 구본모 회장이 남긴 것도 약간 비슷하죠. 내 시계를 누군가 나중에 LG가 우승하게 됐을 때 그 MVP에게 물려줘라. 라고 한다면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인 재산이고 구본모 회장의 개인 재산이었고 이거를 아들이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 선수에게 물려준 증여라고 한다면은 증여세가 매겨지겠죠. 그럼 이 시계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 아까 처음에 샀을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요 기간 동안 이 증여 가액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걸 결정을 한 다음에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데 현재 시가인 1억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가족 간의 증여를 할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공제가 되는데 이건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공제액은 없다면 보시면 되고 그럼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여기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2,200만 원 정도를 이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또 선물이고 네. 또 이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기분 좋게 아예 세금까지 대납을 하고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까 1억 6천만 원짜리 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아예 세금으로 내라라고 해서 한 2,200만 원을 얹어주면 사실은 1억 8천만 원 정도를 또 증여받은 걸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 되니까 그럼 복잡해지죠. 이게 사실은 시계를 수령했지만 그 신고 기한 내에 반환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받은 시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한 1억 4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증여받은 사실을 사실 숨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이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에 대해서도 한 1,800만 원 정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가 구단의 소유였을 경우 네. 그건 좀 달라질까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였다가 그냥 준 이 증여와는 달리 구단의 소유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기타 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조금 과세가 달라집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상금, 뭐 복권 당첨금 이런 것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오지환 선수가 받은 시계를 만약 이런 상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이런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받은 게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뭐 세금이 22%의 세금을 내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시계가 1억 6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훌쩍 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연봉하고 합산해가지고 과세가 되게 될 텐데 굉장히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희박하지만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자 요번에 우승을 하면 우리가 보너스로 뭐 1억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소득에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이제 성과금의 개념이니까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기타 소득이 아닌 그냥 사업 소득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종합소득세율이 부과가 되는 거고 기타 소득도 종합소득세율이 부과가 되니까 똑같이 이제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금이 얼마나 그럼 부과가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예.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지환 선수의 연봉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오지환 선수의 연봉이 무려 6년 총액 124억 원이라고 합니다. 6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억도 넘죠. 근데 이 20억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구간 45%거든요. 여기에 이제 반이죠.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이라는 말이 10억을 초과해서 벌게 되면 뭐 반이 세금이다라는 말이 허튼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벌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그렇게 안 버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버요. 피해야 되겠네요. 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7,920만 원. 그렇다면은 1억 6천만 원짜리 시계를 무상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920만 원을 주고 사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22%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이제 시계를 줄 때 구단에서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로 나중에 추가해서 내야 될 세금은 이미 세금을 낸 게 있으니까 4,400만 원 정도를 내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많네요. 4,400. 이야. 여기 아까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 네. 세금은 7,920만 원? 네, 7,920만 원인데 시계를 줄 때 구단에서 줄 때 이 원천 징수로 22%를 미리 떼서 내요. 근데 먼저 2,200을 냈으니까 7,920만 원 낼 때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조금 더 덜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지환 선수가 이 시계를 증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떤 항목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액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딱 이런 거 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러면 오지환 선수가 알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세금 납부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건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혹은 나는 이건 증여로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될지가 달라질 텐데 그건 오지환 선수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금을 납부할 때는 사실 국세청이나 과세당국에서 이걸로 납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가서 다른 조사를 할 때, 뭐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 진짜 랜덤으로 봤을 때, 이거 그때 세금 잘못 내셨는데요? 덜 내신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오지환 선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어떤 세금으로 내야 되지? 라고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당장에 낼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혹시나 좀 우려스럽다. 내가 이거 세금을 좀 적게 냈다고 나중에 문제 삼지 않을까 싶을 때는 무조건 비싼 걸로 일단 내놓고 그다음에 경정 청구. 저 세금을 비싸게 낸 것 같은데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좀 낮은 세율로 적용해 주세요라는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들여다보고 그러시네요. 잘못 내셨네요.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문제 없는 거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법적인 다툼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냈구나. 그러는 거죠. 네, 잘했구나 이래야 돼요. 이게 제일 억울해. 참 몰라서 이렇게 냈는데 나중에 그때 너 세금 덜 냈다. 이래서 누진이 붙으면요. 그 말도 또 어마어마하게 무지의 책임이라고. 나 그런 건 진짜. 그럼 냈을 때 좀 알려주지. 그러게요. 나중에. 너 이거 덜 냈으니까 지금 내. 근데 몇 년 있다가 이거 그때 안 했으니까 몇 년치의 누진을 내면 정말 사람 허탈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저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 더 풀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온 게 있어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60대, 한번 읽어드릴게요. 60대 주부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고 1등은 억대 상금을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명웅, 김호중, 애녹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손태진 참 멋지지 않나요? 얼마 전에 경연 1등에서 받은 상금이 6억 원이 넘더라고요. 내 돈도 아닌데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후 남은 금액을 주는지 받은 다음에 내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진정한 팬심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인데. 네. 근데 저도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네. 이거를 상금이니까 세금을 뗄 것 같긴 한데 세금을 떼고 주는지 아니면 주고 나서 세금을 받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도 궁금한데 그럼 일단은 그 앞서 사연에 나왔던 그 경연에 나갔던 분들의 상금을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각종 트로트 경영, 일단 우승자인 송가인 씨는 3천만 원이었고요. 이명웅 씨는 1억에다가 상품, 또 양지은 씨 1억 5천만 원, 임성훈 씨 5억 원, 그리고 손태진 씨는 총 6억 2,967만 7,200원입니다. 와, 진짜 억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거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트로트 경연처럼 우리가 경연대회나 뭐 어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금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건 기타 소득이다라고 해서 기타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경비를 따지기가 되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 내가 꽃집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 꽃을 사오기 위해서 도매가로 꽃을 얼마 떼왔고 가게 임대료는 얼마 냈고 뭐 전기료 얼마 냈고 이렇게 경비가 착착착 투명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60% 내지는 80%를 그냥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경연대회 상금 같은 경우에는 80%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뒷자리 딱 빼고 한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 경비 80% 혹은 실제 쓴 경비가 이거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걸 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런 경비를 제한 금액의 22%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그러니까 주는 곳에서 떼서 나라에 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640만 원을 떼고 실제로 6억 원의 상금이라고 한다면 5억 7,360만 원을 일단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율에 맞춰서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것저것 또 계산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또 다른 공제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세금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도 또 많을 테니까 그렇죠. 이거보다도 더 낸다고 그렇죠. 그죠? 그래 일단 보면 상금 6억 넘게 받으면 일단 원천 징수로 22%를 떼고 네.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종합소득세 때 또 내야 되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에서 요것만 보면 1억 9천을 뗀다. 네. 예.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야, 그렇게 되네. 근데 예전에 보면 저희도 연말 시상식 때 네. 상금은 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었어. 금 뭐 10돈, 금 2냥 뭐 이런 거. 네. 그런 건 안 떼더라고요. 금에서 이렇게 뜯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득에서 이제 보시면 돈을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되는 일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다. 네,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임영웅 씨 네. 사실 저희 남편이 엄청 좋아하는 가수.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상금뿐만이 아니라 상품도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수제화 아니면 뭐 안마의자 네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가 돼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품. 상품. 이 금덩어리 네. 이런 거 세금 안 떼더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지급해 주는 곳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받아가는 사람에게서 세금 얼마 나왔으니까 세금 내세요라고 하거나 다른 거 줄 돈이 있으면 거기서 그거 떼고 나머지를 주겠죠. 이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그 상품의 정가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썼던 경비 인정해주고 이래서 22%만 떼고 줍니까?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16일간 펼쳐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신기록을 세웠던 김우민 선수 한번 살펴볼까요? 김우민 선수는 한국 최우수 선수로 양궁의 임시현 선수와 나란히 뽑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개인 종목 남자 자유형 400m와 800m, 단체전인 남자 개영 800m에서 총 3개의 금메달을 따냈고 또 자유형 800m 개인 종목에서는 한국 신기록, 또 개영 8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죠. 대한수영연맹이 김우민 선수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83만 3,400원이고요. 거기에 MVP 상금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 수영이 보기에는 제일 경비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옷을 간단하게 입고 나가기 때문에 스키 선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럴 것 장비는 뭐 그러네요.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니까 네. 아우 아들이 저러면 저렇게 많이 벌으면 너무 좋겠다. 부럽고 막 이런데 사실 저런 경우에는 왜 훈련비도 들어갈 거고 네네네. 그렇죠. 수영복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뭐 어찌됐든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좀 제해
내주나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60% 혹은 80%를 경비로 그냥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 그냥 인정받는 경비보다 내가 쓴 경비가 훨씬 더 많다. 그걸 증빙하게 되면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영 우승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뭐 수영복 사고 물안경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한 90만 원 돈이 들어갔다. 그럼 그거를 인정받게 되면 뭐 1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도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 네. 전해주세요. 매주 복권을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복권 당첨자가 10명이 나왔는데 25억 3,939만 1,175원씩을 받게 된다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은 세금 떼고 훨씬 적어지던데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건가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한번 대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경연 나가서 상 받는 것보다 더 좀 비현실적인. 네. 아, 정말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 복권 당첨돼본 경험 혹시 있어요? 저는 한 전혀 번도 없죠. 없어요. 아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뭘 준다고 해도 안 경품도. 돼. 저도요. 네. 저는 그냥 딱 본전. 뭐 1,000원이라든지 뭐 5,000원이라든지 네. 요 정도면 다시 도전하게 돼요. 그거는 안 된 거나 다름없죠. 네. 네. 차라리 아예 안 되면은 시도도 안 하는데. 네. 예전에 그 우리 숫자 6자리 맞추는 복권 있잖아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복권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첨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맞아. 실망만 커서. 근데 친구 녀석이 이거 복권 좀 사보자. 이거 1등 되면 대박이다. 그래서 사기 싫은 걸 억지로 샀다가 숫자 4개가 맞은 거예요. 예,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맥주도 사고 뭐 주변에 자랑도 하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당첨금이 그거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제세공과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복권이라든가 뭐 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되긴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복권을 포함해서 5만 원 이하의 제공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야 됐고 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그걸 이제 넘게 되면은 22% 그리고 이게 3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33%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복권에 한해서 2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3억 원 넘게 될 경우에는 33%의 세율로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사연에서 말씀하신 복권 1등 상금 25억 3,939만 1,175원. 여기에 대한 세금은 얼마입니까? 네, 일단 계산을 해보면요. 그 1등 금액 말씀하신 25억 3,939만 1,177원. 여기다가 33%의 세율을 곱하긴 합니다. 근데 그대로 내는 건 아니고 3억 이하까지는 2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누진되는 거니까 이것저것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세금은 8억 3,799만 9,088원. 그러니까 실수령액은 전체 당첨금에서 이 세금을 제외한 17억 139만 2,089원. 요걸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아니 세금이 8억이 넘네요. 8억이. 아유, 그래도 그 남은 돈이 얼마예요? 그래도 세금을 한번 8억을 대보고 싶다. 내려면 세금 8억 내고 싶다, 진짜. 기분 좋게 낼 수 있는데. 근데 저게 낼 때 되면 아깝다. 그렇죠. 낼 때 되면 좀 아까울 것 뺏기는 것 같고. 낼 때 되면 아까워요. 차라리 당첨금을 얘기해 줄 때 그렇게 당첨금보다 세후 당첨금을 알려주는 게 맞아요. 훨씬 덜 속상할 것 같아요. 로또 이 복권돼서 기분이 좋은데 세금 뗀다 그러면 또 기분 좋았던 게 그렇지. 내려앉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또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우리가 왜 라디오 들을 때 그 사연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사연을 보내는 게 돈이 그냥 안 든다고 할 수 없는 게 요즘 문자 메시지 사연에도 돈이 들고 사실 편지를 적어서 보내도 뭐 무료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게 필요 경비가 이게 없다고 봐야 할지 있다고 봐야 할지 이런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금 낼 때 사실 국세청에다가 저 우표 사고요, 뭐 편지 봉투 사고요 해가지고 증빙하면 공제는 해줄 겁니다. 그 노력이 가상해서. 그럴 거는 꼼꼼하네요, 같아요. 정말. 공제를 해줄 텐데 우리가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 미치다라고 한다면은 그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뭐 이벤트 당첨 이런 거에 조그마한 글씨로 밑에 제세공과금 별도, 뭐 본인 부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있어요, 네. 5만 원 이상이게 되면 22%의 세금을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 되는데 만약에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나중에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300만 원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근데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종합과세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이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세금이 있네. 그렇죠. 뭐 사연 보내서 당첨돼서 상품 받아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재밌는 세금 얘기 잘 들었는데 또 더 해주실 얘기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세금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나 어디 상품 이런 거 타면 무조건 세금 내는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네. 봐주는 사회통념상 봐주는 수준도 있어요. 뭐 돌잔치 가가지고 상품 받았다고 해서 내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네. 수준이다. 네, 요거 제가 한번 기억을 해두면서 사실 뭐 노력해서 받았든 뭐 운이 좋았든 간에 내가 뭔가 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뗀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온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는 목도리를 착용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훨씬 따뜻해요. 네, 몸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